오늘은 엄상익 변호사의 그때 계엄군과 지금 계엄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현장에 투입되었던 군인들과 나눈 인터뷰가 2024년 12월 6일자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걸 봤습니다. 군인들은 북한 관련 작전에 투입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국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받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명령이니까 마지못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명령이라 일단 따르긴 했지만 시민 상대로 샷건까지 들고 가는 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졌고 대원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느릿느릿 걸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을 앞에 둔 군인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패닉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을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가에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난다고 군인들이 말했습니다. 필자 보기에는 위험한 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잘 넘어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자도 젊은 시절에 서울 외곽에 있는 부대에서 직업장교 생활 해보았습니다. 군대 보직 중에 정훈 장교는 단순 논리로 병사들을 쇠뇌하고 적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게 하는 게 임무도 있습니다. 정훈 장교에서 정훈이란 정치훈련의 약자로 알고 있었어요. 때때로 군인들에게 노조나 시민을 국가질서 무너뜨리는 적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시대를 거치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병사들 역시 각자 판단 능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필자가 장교로 근무하던 군사독재 시절의 전술은 지능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싸우게 하기 위해선 그들이 먼저 독에 오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주 항쟁 당시 특전사 장교였던 사람이 한 번은 필자에게 이론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전남대학교 교문 앞에 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죠. 학생들이 모여들더니 우리에게 욕을 하고 던지는 겁니다. 상부에서는 그래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총은 있지만 실탄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사실상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잠도 잘 자지 못한 상태에서 우박같이 날아오는 돌에 맞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분노가 일면서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달랑 얇은 군복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진압 명령이 나왔을 땐 우리도 눈이 돌아버린 상태가 되었죠.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상황을 화면으로 보니까 군인들이 독을 품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치하는 시민들도 그중에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내광 같은 존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도청 앞 시위대 제일 앞에 서서 지휘자 역할 맡았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가 필자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더군요. 군인과 시민이 대치했지만 서로 대표가 만나서 회의를 하고 수비도 조절하면서 그러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시위대 한쪽에 서 있던 차가 군인 쪽으로 돌진하더니 사고를 낸 거야. 그 차에 군인이 깔려서 죽었고 잠시 후 군대 쪽에서 번쩍 불빛이 보이더라고. 총을 쏘기 시작한 거야. 나는 골목으로 피해서 그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왜 시위대 쪽 차가 돌진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 군인과 시민의 충돌에서는 그런 주례 같은 존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분노, 증오와 증오, 서로 부딪히면 불을 뿜고 비가
솟구치기 마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필자는 수도 군단사령부에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군부 내에선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무렵 대학 졸업 후 장교로 군에서 복무하는 필자 또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해병대 장교도 있었고 전방부대에서 소대장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방 노태우 사단의 병력이 출동했고 중앙청을 점령했죠. 국무회의를 포위하더니 특전사 군인들이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노태우 사단의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고교 동기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갑자기 출동 명령이 났어. 그냥 훈련인 줄 알고 갔지. 가보니까 중앙청인 거야.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그래. 우리 소대가 중앙청을 경비하는 걸로 알았어.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곧바로 나와서 공중전화 있는 데로 가서 서울 있는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봤지.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었더니 내가 국무위원들을 협박하는 반란군 장교라는 거야. 그는 군에 가기 전 빈민운동하던 운동권 출신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는 이런 말 하기도 했었어요. 나는 호남 출신인데 경상도로 배치됐어. 매일 총검을 꽂고 길다란 몽둥이를 허리에 찬 부대원들을 트럭에 태워서 거리를 무력 시위하는 게 내 일이었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지. 명령이라서 할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회의가 들더라고. 그때 내 고향 광주에서 큰 일이 벌어진 걸 알았는데 피가 들끓었지. 그게 노인이 된 우리가 젊은 시절 비상계엄 때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인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필자는 무서운 시민의 성장을 본 것 같았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부대원들이 탄 버스 앞에 들어 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군인들 앞을 막아서며 총불이 잡고 늘어지는 여성도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군인들에게 말하더군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은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해달라 이렇게 말하자 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제 민주화는 하얀 법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신에 핏빛으로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